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산속 철수가 차를 세우고 영희를 바라보는 순간에 차가운 눈빛만 보인다. 미안하다. 이제 내가 없어야 일이 풀려. 43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말, 영희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히며 제발 여보 왜 이러는 거예요? 삽으로 흙을 덮어가며 아내를 생매장하는 철수의 무표정한 얼굴이 어둠 속에 비친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지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김영희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68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굽혀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남편 박철수의 아침밥을 차려놓습니다. 43년간 반복해온 일상이죠. 여보, 밥 차려놓았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춰 남편을 깨웁니다. 70세의 철수는 전직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답게 여전히 어깨를 곧게 펴고 일어나 식탁에 앉습니다. 신문을 펼쳐든 채 한마디 인사도 없이 숟가락을 듭니다. 오늘 재개발조합 회의 있다면서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철수는 신문 너머로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런 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영희의 얼굴에 스치는 서운함을 철수는 보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남편 앞에서는 말수를 줄이고 자식들 앞에서는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결혼 초기만 해도 영희는 나름의 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학을 좋아했고 선생님께서 글쓰기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자가 무슨 글이냐, 밥이나 잘해라라며 그런 꿈들을 하나씩 꺾어버리셨죠. 철수가 나간 후 영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재개발로 인해 동네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현수막들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만 영희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점심 무렵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로 떠들썩하죠. 영희는 마당에서 빨래를 개면서 이웃들의 대화를 듣습니다. 박신혜는 보상금 얼마나 받을까? 경찰서장까지 지낸 분이니까 정보도 빠르고 계산도 잘하실 거 아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대화를 들으며 영희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까?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철수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오후 3시쯤 철수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65세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함께 걸어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도 정성스럽게 한 모습이었어요. 동네에서 가끔 본 적 있는 얼굴이지만 철수와 이렇게 나란히 걷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영희야, 인사해. 옛날 후배 정미란이야. 남편 잃고 혼자 사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미라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차림새였지만 여전히 여성스럽게 단장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철수 선배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영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대접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듭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철수가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도 이상했고 무엇보다 미란을 보는 철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미란이 화장실에 간 사이 영희는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 옛날 동네 후배야. 경찰서 다닐 때 알던 사람이고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병으로 일찍 죽어서 빚만 남았다더라. 철수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지만 영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43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거든요.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래. 혼자 사는 여자가 제대로 된 보상받기 어렵잖아.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미란이 돌아와서 나눈 대화를 들어보니 이상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에 사는 미란이 왜 보상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철수는 평소보다 말이 많습니다. 미란이가 참 어려운 처지더라. 앞으로 자주 도와줘야겠어? 자주요? 어떻게요? 영희의 질문에 철수는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합니다. 뭐, 생활비 좀 보태주고 복잡한 서류 일도 도와주고 그런 거지. 우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 재개발되면 보상금 많이 나와. 그때 되면 여유 있을 거야.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남편의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43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까웠던 적이 없었던 걸까? 새벽 2시쯤 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가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응, 잘 잤어. 내일 만나자. 조심해서 와. 영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적어도 자신에게는 수십 년간 그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철수가 다시 잠자리에 누웠을 때 영희는 잠든 척했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참으며 살았다. 그런데도 남편 눈빛엔 감사가 아닌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재개발 현장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영희에게는 오히려 불안함만이 커져갑니다. 43년 결혼 생활의 평온 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영희의 불안감은 점점 구체적인 의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철수는 거의 매일 외출했고 돌아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43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활기찬 철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미란 씨 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철수는 약간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걸 왜 자꾸 물어봐.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잖아.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영희도 끝까지 물어봤습니다. 참견이 아니라 걱정이에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니까. 걱정? 43년 동안 내가 뭘 하든 관심도 없더니 지금 와서 걱정이야? 철수의 말에 영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못하게 만든 분위기가 있었던 걸까요? 철수가 나간 후 영희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철수의 옷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로 산 셔츠 2벌과 향수가 있었어요. 은퇴한 후 몇 년간 그런 걸 사본 적이 없던 철수였는데 말이죠. 이상하네. 영희는 향수를 열어보았습니다. 달콤한 꽃향기가 났어요. 남자 향수치고는 너무 부드러운 향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영희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평상에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즘 박철수 씨 많이 바쁜가 봐. 자주 외출하시던데. 그러게. 어제도 여자분이랑 함께 걷더라고. 여자분이요? 영희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자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 영희 씨. 그냥 하는 소리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영희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글쎄,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꽤 단정하게 차려입은 분이더라고. 영희는 미란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철수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지만 이상한 징조들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철수는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어요. 잠시 후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철수는 미란에게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철수가 미란의 손을 잡고 있는 것도 보였고요. 저럴 수가. 영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43년 결혼 생활에서 철수가 자신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대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오히려 미란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철수는 미란을 택시에 태워주고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영희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철수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철수가 집에 들어와서 인사할 때 영희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재개발조합 사무실 갔다가 미란이 만나서 상담해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재개발조합 사무실이 아니라 카페에서 만났는데 말이에요. 영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응, 복잡한 서류들 정리해주고 그랬지. 철수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4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콧노래를 불렀어요. 오늘 기분이 좋으시네요. 응? 그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란을 만나서 기분이 좋은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미란 씨가 어떤 분이에요? 자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영희가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철수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옛날 알던 후배야. 착한 사람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5살 정도 될 거야. 자녀분들은 있나요? 글쎄, 자세히는 몰라. 철수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철수와 미란이 그런 사이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요? 새벽 3시쯤 철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철수는 재빨리 받으며 거실로 나갔어요. 응, 나야. 잘 못 잤구나. 내일은 좀 늦게 만나자. 이 시쯤 어때? 영희는 문틈으로 철수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영희는 알 수 없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동네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 선생님은 동네 소식통이었거든요. 원장님, 혹시 정미란이라는 분 아세요? 아, 미란 씨? 알죠.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분. 왜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요.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니요? 전에는 항상 검소하게 다니셨는데 요즘은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인연이라도 생기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나이가 있어도 새로운 사랑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영희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답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4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배신감이 컸습니다. 왜 하나씩 변명하고 거짓말을 해가며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그때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애매한 상황에서 불안해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며칠 동안 철수와 미란의 만남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고 만날 때마다 점점 더 친밀해지는 모습이었어요. 카페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며 팔짱을 끼고 심지어 포옹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철수가 외출한 사이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예전에는 암호 같은 건 없었는데 말입니다. 대신 영희는 철수의 지갑을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서 미란의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은 아니고
최근에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미란에게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이었구나. 영희는 힘이 빠졌습니다. 43년간 한 번도 자신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지 않던 남편이 다른 여자의 사진은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철수가 샤워하는 사이 영희는 그의 옷을 확인해 봤습니다. 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이 발견되었어요. 영희가 쓰는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영희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43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미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어머, 언니. 왜 이렇게 갑자기? 미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 네. 들어오세요. 미란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철수가 준 것으로 보이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미란 씨,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영희가 직설적으로 말하자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와의 관계 말이에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미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결국 미란이 인정했습니다. 영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인되니 충격이 컸어요. 언제부터였나요?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정말 도움만 받으려고 했어요.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미란이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철수 선배가 너무 잘해주시니까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남의 남편을 유혹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배가 먼저 고백하셨어요. 영희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철수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뜻이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언니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 하셨어요. 의무감으로만 함께 산 거라고. 영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3년이 의무감뿐이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선배가 이혼하고 저와 재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혼을 하자고요? 네. 근데 언니가 절대 응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다른 방법이요? 미란이 주춤하더니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요? 말해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만. 영희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뭘까요? 왜 미란이 말하기를 주저하는 걸까요? 미란 씨,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말해주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게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미란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확인한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영희는 철수에게 정면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란 씨와 어떤 사이예요? 철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도와주는 사이라고 했잖아. 거짓말 그만하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안다고 그래? 미란 씨 집에 다녀왔어요. 모든 걸 들었어요. 철수는 잠시 당황하더니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소동 피우지 마.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할 거예요? 배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언제 서로 사랑했어? 철수의 말에 영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습관이었지. 그냥 같이 사는 습관. 너무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래도 이혼은 못 해드려요. 왜? 43년이 습관이라면 이것도 습관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영희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란이 말했던 다른 방법과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부터 철수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영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고 전화 통화도 더 은밀하게 했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철수가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철수와 미란의 만남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영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안 후부터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며칠 후 영희는 우연히 철수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안 돼. 그런 위험한 방법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완벽하게 계획하면 돼. 하지만 만약에 들키면 들킬 리 없어. 내가 경찰 20년 넘게 했는데 그런 것쯤이야. 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엇을 완벽하게 계획한다는 걸까요? 재개발 보상금도 나오잖아. 그 돈이면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그 돈을 받으려면 영희 언니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야.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영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철수가 외출한 사이 그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위에는 보험회사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사망보험금 3억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영희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런 보험에 가입했을까요? 급히 보험증권을 찾아봤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보험증권을 보고 영희는 경악했어요. 6개월 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었는데 수익자가 철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희 모르게 가입한 거였어요. 이럴 수가. 영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과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서 미란과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죽일 작정일까요? 영희는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철수가 차 트렁크에 이상한 물건들을 넣는 것을 봤습니다. 삽과 비닐, 그리고 밧줄 같은 것들이었어요. 밤늦게 몰래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정말 날 죽일 작정이구나. 영희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희는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포기했어요. 철수가 전직 경찰서장이었기 때문에 과연 경찰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아직 실제로 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고요. 대신 영희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와 미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보험증권을 복사해서 따로 보관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까지 치면서 정전이 일어났죠. 영희는 촛불을 켜고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돌아왔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 현관에 서 있는 철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러면서도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영희야, 나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이 비에요? 내일 하면 안 돼요? 안 돼. 지금 해야 해. 철수의 목소리에는 유례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이렇게 급해요? 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급하게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너도 같이 가야 해. 저까지 왜요? 내 동의 없이는 보상금을 못 받거든. 빨리 준비해. 영희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급하게 만날 사람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서 따라 나섰습니다. 차에 타면서 영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트렁크에 넣어둔 삽과 도구들이 생각났거든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용한 곳이야. 중요한 얘기니까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해야지. 차는 시내 방향이 아닌 산길로 향했습니다. 영희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세게 내렸고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어두워요. 위험해요. 괜찮아. 곧 도착해. 철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영희는 핸드백에 넣어둔 휴대폰을 만져봤어요. 혹시 모르니 GPS 위치 추적을 켜뒀습니다. 차가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서 멈췄습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가장 가까운 집까지도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여기서요? 여기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영희가 물어보자 철수는 엔진을 끄고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3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없어야 일이 풀린다. 그 순간 영희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는 거였어요. 43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저를 왜 없애야 한다는 거예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영희 쪽 문을 열어 강제로 끌어냈어요. 폭우가 두 사람을 흠뻑 적셨습니다. 제발,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영희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철수는 이미 뒤돌아서서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삽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영희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철수는 기계적으로 말하며 영희를 땅바닥에 밀어 넣었습니다. 영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어요. 안 돼요. 제발. 영희의 절규가 폭우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진흙탕이 된 땅에 쓰러진 영희 위로 철수는 삽으로 흙을 퍼덮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얼굴과 입으로 들어오면서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어요.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8살 때 산사태로 흙더미에 묻혔던 그날 할머니가 기어코 파내어 구해줬던 기억이었어요. 영희야,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살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어요.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도 상관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다행히 철수는 서둘러서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우 때문에 흙이 단단하지 않았어요. 영희는 할머니처럼 손톱이 다 부서지도록 흙을 파내며 버텼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흙을 덮고 삽을 치워버린 후 차에 올라타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깜깜한 산속에는 빗소리와 천둥 소리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하지만 땅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영희는 거의 기절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계속 흙을 파냈습니다. 중간에 몇 번 의식을 잃기도 했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포기하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 드디어 영희의 손이 지표면에 닿았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영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흙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폭우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영희는 온몸이 흙투성이인 채로 산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였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았어. 영희는 빗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가면 철수가 있을 텐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영희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선 철수가 자신을 죽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영희는 산을 내려가 인근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했거든요. 다행히 핸드백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돈도 있었고 휴대폰도 무사했어요. 찜질방에서 샤워를 하며 영희는 자신의 몸을 살펴봤습니다.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손톱은 거의 다 부서져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3년간 순종적이었던 김영희는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김영희가 태어난 거였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신문에서 자신의 실종 기사를 읽었습니다. 철수가 경찰에 신고했고 산에서 영희의 핸드백과 우산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실족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철저하네. 영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철수는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예요. 영희는 일주일 동안 모텔에 숨어 지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자신의 장례식 소식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했지만 추정 사망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례식이라. 영희는 완벽한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나타나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거였어요. 그보다 더 극적인 방법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장례식 당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철수와 미란의 행동을 몰래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영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당일 영희는 일부러 창백하고 지친 모습으로 꾸몄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장례식장 앞에서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바뀔 텐데 정말 괜찮을까요? 하지만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43년간 억눌려 살았던 삶을 끝내고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김영희로 살아보자. 영희는 다짐을 하며 자신의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죽었다고 여겨졌던 김영희가 나타난 것입니다. 창백한 얼굴, 상처투성이인 손,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였어요. 조문객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 조문객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사람들도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죽은 사람이 자신의 장례식에 나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향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향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제가 흩어졌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도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희야, 내가 어떻게... 철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43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눈앞에 선 영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영희는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어떤 이들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참 좋은 사진 골라주셨네요. 하지만 이 사진 속의 김영희는 정말 죽었어요. 영희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깜짝 놀랐죠? 당신이 저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와서요. 이 말에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한 거지? 죽였다고? 설마. 철수는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뭔 소리를 하는지. 사고였잖아. 내가 왜? 하지만 영희는 철수의 말을 끊고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요? 당신이 저를 산에 데려가서 땅에 묻었는데 사고라고요? 이 말에 장례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일부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희는 미란을 찾아봤습니다. 미란은 뒷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앉아 있었어요. 정미란 씨도 여기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영희의 시선을 받은 미란은 몸을 떨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여러분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영희는 조문객들을 차근차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 남편 박철수와 저 여자 정미라는 불륜 관계입니다. 그리고 저를 죽여서 보험금과 재개발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했어요. 장례식장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경찰서장 출신이 그런 짓을. 불륜의 살인미수까지? 이거 완전 대박이네. 철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미라는 이미 일어나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영희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요. 언니, 저는 앉으세요. 우리 모든 얘기를 다 해봐요. 영희의 강한 어조에 미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 그 폭우 치던 밤을 기억하시나요? 조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저를 차에 태우고 산으로 갔어요. 재개발 관련해서 급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서요. 철수가 막으려 했지만 영희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철수는 트렁크에서 삽을 꺼냈죠. 조문객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없어야 일이 풀린다고요. 거짓말이야. 철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제 몸의 이 상처들은 뭔가요? 영희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톱이 다 부서지고 상처투성이인 손을 말이에요. 이 상처들은 제가 땅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입니다. 조문객들이 경악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증거였거든요. 어떻게 살아나셨어요? 한 조문객이 물어봤습니다. 어린 시절 산사태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기억했거든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살인미수 사건인 것 같은데.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라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끝까지 정리한다더니 이게 뭐예요? 이 말에 영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맞아요. 끝까지 정리하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정리되는 건 저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란 상태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떠나지 않고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철수와 미라는 서로를 원망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철수가 미란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때문이요? 처음에 접근한 건 오빠잖아요.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나를 꼬드긴 거 아냐?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본 영희는 43년간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담당 형사는 철수의 예전 후배였거든요. 서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존경했던 전 상관이 살인미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김 형사,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왜 아내를...
하지만 영희가 나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직접 당한 일이에요. 증거도 있습니다. 영희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과 보험증권 사본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텔에 숨어 있으면서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이건 제 남편이 미란과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어요. 녹음 파일에서 철수와 미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완벽하게 계획하면 돼. 내가 경찰 20년 넘게 했는데 재개발 보상금도 나오잖아.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명백한 살인 계획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 모르게 가입한 보험증권입니다. 6개월 전에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이 3억 원이에요.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박철수 씨, 정미란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철수는 마지막으로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영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43년 늦은 사과네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미라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요? 보험금과 보상금을 함께 나눠 가질 생각을 했으면서요? 영희의 말에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영희는 자세한 진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며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시다니. 담당 검사가 감탄했습니다. 43년간 순종적으로만 살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달라졌어요. 영희의 말에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나타난 아내, 전직 경찰서장의 살인미수 같은 제목으로 연일 뉴스에 나왔어요. 영희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영희는 대부분 거절했어요. 조용히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43년간 아내에게 고마워해야 했는데 욕심에 눈이 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철수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3년간 저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분의 사과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미란도 공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판사는 선고하면서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진실이 밝혀졌지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완전 범죄가 될 뻔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철수는 살인미수로 8년형, 미라는 공범으로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영희는 법정을 나서며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43년의 결혼 생활과 그 끝에 있었던 배신, 그리고 죽음에서의 생還까지 모든 게 정말로 끝난 것 같았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이제 김영희로 살아갈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저 자신으로 말이에요. 영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43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철수의 흔적들은 모두 사라졌고 영희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영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4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눈빛에는 강한 의지력이 담겨 있었고 표정도 당당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그동안 조용히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 왔어요. 재개발 보상금도 나왔고 철수가 가입한 보험도 사기로 판명되어 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43년을 살았던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새로 시작해보자. 이사 첫날 영희는 빈 집을 둘러보며 다짐했습니다. 방 2개짜리 아담한 집이었지만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새 동네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사생활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고 영희를 그저 새로 이사 온 이웃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식었거든요. 영희는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장을 보러 나가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4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오늘은 뭘 해볼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영희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누군가의 스케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을 때 옆집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채소 잘 키우시네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요. 같이 해봐요. 영희는 기꺼이 대답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좋았지만 이웃과의 자연스러운 교류도 즐거웠어요. 옆집 할머니는 김순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영희보다 2살 많은 71세였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참 평온해 보여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으신 것 같달까요? 순자의 말에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저도 그런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텃밭을 가꾸며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순자는 영희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영희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현재의 모습만으로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동네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텃밭 동호회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영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영희야, 오늘 우리 텃밭에서 나온 채소로 같이 점심 해 먹을까? 순자의 제안에 영희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상추랑 오이 좀 가져갈게요.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각자 기른 채소들로 만든 요리를 나누어 먹으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희 씨는 정말 요리를 잘하시네요. 43년간 연습했거든요. 영희가 웃으며 대답하자 할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줘요. 언제든지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영희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들,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중했어요. 어느 날 영희는 도서관에서 글쓰기 강좌 안내를 받습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것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한번 해볼까? 영희는 용기를 내어 강좌에 신청했습니다. 69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었어요. 첫 수업에 갔을 때 영희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젊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인생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오시니 더 좋네요. 글쓰기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영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43년의 결혼 생활, 죽음에서의 생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놀라운 경험담이네요. 이건 꼭 책으로 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격려에 영희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영희의 텃밭에는 여러 가지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상추, 배추, 무, 당근. 모두 영희가 정성스럽게 기른 것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잘 자랐네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클 줄 몰랐어요. 영희는 자신의 텃밭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성공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영희 씨,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순자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느껴요. 예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눌려 사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그때 영희는 문득 철수와 미란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배신 때문에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그렇게 살았을 테니까.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첫 작품을 완성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였습니다. 제목은 69세, 김영희로 다시 태어나다였어요. 정말 잘 쓰셨네요. 출판사에 보내볼까요? 글쓰기 선생님의 제안에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에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영희는 용기를 내어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한 달 후 출간 제의가 들어왔어요. 축하해요, 영희 씨. 작가가 되시는 거네요. 순자와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69세의 처녀작을 내다니 정말 대단해요. 영희는 감격했습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일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응이 왔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로부터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저도 영애 씨처럼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43년을 참고 살았던 분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니 감동이에요. 영희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는 출판사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강연을요? 떨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경험담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첫 강연은 떨렸지만 성공적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영희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질문 있으신 분?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전 남편을 용서하셨나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진짜 저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청중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겪고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이제 영희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 산 지도 1년이 넘었어요.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꿈을 찾았어요. 안녕, 김영희. 영희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거울 속에는 70세의 김영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어요. 창밖으로는 영희가 가꾼 정원이 보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고 지며 채소들이 자라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영희의 손길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 김영희로 살아간다. 70세의 김영희는 마침내 자신만의 이름과 삶을 되찾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키워가며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